어른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는 이 지능 중에 두 가지가 독특해요. 얘 두 가지를 갖고 수학지능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의미 있는 발견이나 발명을 하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인간관계 지능이고요. 하나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기록학자 영주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이고요. 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저도 유튜브,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4년 전 정도부터 이 기록을 베이직으로 한 대중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캔 대학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대중교육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인의 노트라는 게 2023년 나온 대중서 최초 책인데요. 10만 부 이상 나가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번에 그 거인의 노트의 후속판이라고 할까요? 거인의 노트는 방법론의 기본이라면 그것을 토대로 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총정리한 거인의 공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이캔 대학에 있는 교육 내용을 책이라는 형태로 잘 엮어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도 읽고 공부도 좀 하면서 아주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제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진짜 공부를 해야죠.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도 정말 우리 삶과 밀착된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라고 하면 몸에 밀착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갖추어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의 상태가 되는 것을 공부라 그래요. 공부라는 한자어의 어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를 돌아볼 것 들이 좀 많아지죠. 젊을 때는 돌아보려고 그래도 산 인생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다지 없어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면 돌아볼 자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메타인지 얘기하잖아요. 총량이 많을 때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돌아보면 우리 삶의 미래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도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 목표라든지 5년 후에 자기의 꿈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바로 이 세계인데 이 세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른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시간이 없어요. 또 인간관계 이런 것에서 기분이 상하면 또 일주일씩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번아웃 오면 이건 막 길게는 한 달씩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의 역설적 방향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짬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공부의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되면 삶 그 자체가 공부이기도 해요. 독서가 물론 공부이죠. 강의 듣는 것도 공부고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듣는 것도 다 공부예요. 그런데 그 공부가 자기의 몸과 피에 정말 훌륭한 자양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론 그것만 갖추시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돼서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혜택이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치고 나가야 될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그냥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방향이라든지 이론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척척척 해나갈 때 그때 바로 성과라는 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항상 선공부 후 실행하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걸 위해서 어른이 됐을 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5대 공부가 있어요. 이거 의외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력 공부라 그래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주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래야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인풋이 안 되잖아요.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읽고 쓰는 능력. 이걸 꼭 키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공부가 됐어. 그런데 실천을 하려고 그러니 작심삼일이야. 하나만 하잖아요. 이거를 실행력이라고 하죠. 실행력도 공부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죠? 인간관계잖아요. 관계도 잘 맺어야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력이라고 칭하는데 이 관계력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우리가 왜 사나요? 놀려고 살지 않습니까? 기쁘게 행복하려고. 이걸 향유라고 하는데 향유력. 이렇게 5가지의 능력이 기반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다음에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능력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초 능력에 해당하네요. 공부의 기초 능력. 이 공부의 기초 능력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다 잘 할 수 있게 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성취가 오니까 기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에 확 매진을 해주시고요. 공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어른들이 공부하는 공부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요? 내가 회사를 다녀. 그럼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사에 충성할 거 있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루의 시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승진을 해도 월급이 올라도 그냥 그것은 환경의 변화일 뿐이지 자기 삶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일도 내가 유능하게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사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이제 주부인데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작가가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글쓰기 공부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영역의 작가로 활동을 할 거야. 그럼 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심도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가는데 필요한 구체적 영역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기 몸에 붙이는 거. 이걸 공부라 그래요. 공부의 대상까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기초를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위한 공부의 대상이 뭔지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선공부 후 실행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공부할 때 제일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 뭐였을까요? 몇 사람이 같이 공부할 때 그런데 조건이 필요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자꾸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묻고 이러면 공부 잘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할 때 갑자기 집중됐던 그런 경험 인생에서 한두 번 있으시지 않으세요? 요거는 공부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안에 완전히 집중한다고 할 때 그냥 러프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최대치가 80%야. 20%가 비어있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에 잡념, 불만, 난 공부를 잘 못할 거야, 불안 이런 것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이제 주부들 같으면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둘째가 학원에 갔을까 뭐 이런 전혀 불필요한 걱정이 머릿속에 계속 슉슉슉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집중력이 몇 시간은 이어져야 누적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의 기쁨도 오고 공부의 효율도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요 20%를 막아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캔 대학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하는데 한 5명씩 모여가지고 줌을 켜놓고 아무 말 없이 줌의 영상에 자기 얼굴이 나오도록 해놓고 그러고 공부를 해요. 이거 줌서실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들이 되게 많죠. 백색 소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공부 안 될 때 카페에 가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좀 웅성웅성해서 환경이 속 좋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얘가 20%를 차지해 줘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집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저는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를 아주 권하는데요. 그러나 가사 있는 음악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그 가사는 그 20%를 넘어버려요. 글로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가사 없는 음악 그런 걸 틀어놓고 하시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원래 힘들어요. 같이 하는 게 최적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20%를 채워주는 자기만의 기재를 갖고 있으면 되죠.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AI가 파트너처럼 내 옆에 있으면요. 그러면 그 20%의 공간을 AI가 차지를 해줘요. 그래서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런저런 방법들을 쓰셔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시고 그 효율에 의해서 성취를 느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공부를 거의 내 공부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아이캔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 관계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요.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면 행복의 기본지수가 올라가겠죠? 모범 답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을 흡수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요거를 주름 모델이라고 하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영역이 돼요. 관계를 맺으면 공부가 되고 지적으로 될 수 있어요. 원래 인간관계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부장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 감정이 부글부글해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공부는 할 수가 없죠.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력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관계력 공부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홀로서기, 두 번째는 조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중심이 서 있고 나는 혼자 밥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해. 얘가 돼야 몇 사람이랑 같이 조화롭게 같이 밥을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핫트러스트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면 일을 같이 하는 동료지 친구가 아니잖아요. 자꾸 친구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친구처럼 사랑을 준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얘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쿨 트러스트를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나에게 거꾸로 너무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를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귀찮아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사회 전체가 마치 가정에서 핫트러스트를 하는 것처럼 전 사회가 핫트러스트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낮 시간에 엄청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쿨트러스트 얘기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핫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쿨트러스트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중심이 서 있고 나의 삶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 내가 나와만 핫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다 쿨트러스트를 하는데 쿨트러스트는 이게 그냥 대충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스웨덴에서는 심지어는 이 쿨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일종의 국민 도덕처럼 정립을 해서 도덕적인 국가의 권유사항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한국이 이제 유독 핫트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핫트러스트를 꼭 쿨트러스트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조화가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공부를 잘 못한다. 핫트러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쿨트러스트로 바꿔주시고 쿨트러스트로 바꿔주면 이제 함께하는 공부, 함께하는 일, 함께 밥 먹는 거 이 모두가 적절한 조화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행복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워드 가드너는 다 잘 아시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로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되죠. 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는 크게 카테고리로 8가지의 지능을 얘기해요. 음악지능도 있고 몸 움직이는 체육지능도 있고 위치지능도 있고 언어지능 같은 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능 중에 2가지가 독특해요. 하나가 인간관계 지능이고요. 하나가 자기 이해 지능이에요. 영어로는 interpersonal이고 이쪽은 intrapersonal. 그러니까 둘 다 personal이라는 게 붙어 있고 하나는 inter고 하나는 intra인 거예요. 그래서 후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전자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죠. 이 2가지 능력은 베이직이에요. 얘가 된 상태에서 음악 능력을 가지면 위대한 음악가가 됩니다. 얘 2가지를 갖고 수학재능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재능은 가졌는데 관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중급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 너무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가 인간관계를 허투루 신경 너무 안 쓰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공부도 안 하고 이론적 베이직을 안 상태에서 자기의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방향성, 지침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인간관계에 대응을 하고 있다. 안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엄청 중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익환 교수가 얘기한 핫트러스트가 마음에서 결정이 됐고 조금 연습이 돼서 하기도 해. 근데 그건 우리지. 타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늠름한 친절의 방식이에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훅 들어와. 그러면 우선 늠름해야 돼요. 용기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현은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즐거운 관계를 맺어가려면 앞으로 우리 쿨트러스로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고요.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인간관계 클러스터 그리기라는 방법을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아이캔 대학에서는 굉장히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클러스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이사한 장소가 있죠. 그다음에 학교가 되게 중요해요. 학교가 인간관계를 많이 형성하거든요. 또 직장 생활, 종교 활동, 뭐 취미 이런 클러스터 덩어리들에 의해서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다 적어보고요. 그런데 내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되게 그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써놓은 다음에 3가지 부류로 나누세요. 그래서 아웃인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유지할 사람들, 꼭 관계를 깊이하고 싶은데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핸들링하는 능력 같은 것이 인간관계력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를 그렸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자꾸 훅 들어오는데 난 너무너무 싫어. 근데 손절을 못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여기에 많이 쓰이니까 어떤 현상이 난다고요? 아, 내가 그 사람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계속 잊어버려.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치고 나가지 않으시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인간관계의 80%가 돼버린다니까요. 적어도 여기서 30%만 떼내도 50%의 공간이 생기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걔랑 말도 못 나누고 했지만 걔의 평상시에 언행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됐으면 좋았겠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서 그런 친구를 최근에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50%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인간관계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잘 돼야 인간관계를 아까 하웃 가드너가 얘기하는 인터퍼스널의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겠죠. 손절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만 손절할 때 싸우지 마세요. 늠름한 친절로 손절도 하시고 거리를 좀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인간관계를 잘 조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화로운 관계예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엄청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세상에 의미 있는 발견이나 발명을 하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숙면이에요. 아인슈타인은 4시간밖에 안 잤다는 얘기도 들으신 적 있죠. 그 대신 뭘 한다고? 미친 듯이 숙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한다.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가 에너지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쓰면 뇌는 어떻게 된다? 멍청해진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좀 맑아진 상태에서 하루 종일 엄청 열심히 하고 밤이 됐어. 여러분들 멍청해지지 않아요? 저는 매일 느껴요. 밤이 되면 멍청해져요. 멍청해질 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뇌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달라서 쉬어준다는 건 이제 노폐물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맑은 피를 더 공급받고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쉼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땀이라든지 뭐 등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제를 몸에 갖고 있단 말이죠. 뇌는 그게 없어요. 뇌의 피로를 밖으로 배출하는 구멍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물질 같은 게 뇌의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에너지 회복의 작용이거든요. 걔는 언제 한다? 렘 수면 때 한다? 못해요. 렘 수면 때는 못합니다. 숙면에 들어갔을 때만 얘가 나와서 우리의 뇌를 청소를 해주고 그래서 에너지 최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아침을 맞이한다. 여러분들은 완전 비효율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숙면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특해요. 뭘 하냐면 낮에 우리가 다양한 공부를 하죠. 책으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깨닫기도 하고 일상 그 자체가 그냥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그 여러 공부의 결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들 얘를 숙면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척척척척척 분류를 한다. 우리가 잘 때 얘를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안전한 보관함에다가 잘 분류된 상태에서 집어넣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산책을 권합니다. 천천한 산책을 의미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밤에 숙면을 한 상태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면 전날 그 전날 내 뇌에 경납된 것들이 이제 분류가 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재조합되면서 맑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 산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숙면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야겠죠? 자, 잘 자는 방법은 이거 너무너무 쉬운데 사실 가벼운 운동하시고 샤워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면 바로 주무세요. 저는 잘 때 전자파고리에서 먼 곳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잘 때가 많습니다. 주로 철학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런데 운동하고 샤워하고 눕잖아요. 그러면 몸이 달궈졌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말하자면 몸의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때 잠에 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중에 수면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권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는데 철학을 많이 틀어놓으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면 칸트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요. 칸 하면 저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권하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에는 꼭 주무세요 하는 걸 권합니다. 코골이 있는 분들 이거 수술해서 고치시거나 양악기 쓰시거나 코골이 안 하셔야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골다가 숨이 멎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깨요. 깼다가 잠들었다 깼다가 잠들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상이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잠에 제대로 신경을 쓰세요. 그 다음에 내일 할 일을 전날 계획하셔도 좋은데 그 다음날 내가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잠자면서 아침이 기대되지 않을까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수면을 취할 때 이런 감정 상태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하는 원리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잘 맞추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침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뭐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항상 고정된 시간에 일어날 것.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6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든 하여튼 무조건 내가 정한 정시에 나는 일어난다. 이 습관은 몸에 꼭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의 바이오리듬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딱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자, 아침에는 뭘 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는 꼭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하나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 때 이걸 선취라 그래요. 미리 취한다 그래서 선취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플래닝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선취의 방법인데 아침에 하루를 계획 세울 때 너무 상세하게 세우면 안 되고요.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꼭 해야만 되는 거 다 합쳐서 3가지나 5가지 정도만 아침에 정의를 해놓는 거 이 작업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선취를 하면 자기가 나의 하루를 주관자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 것은 제가 거인의 공부를 내고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삶을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요컨대 지적인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분도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30분 정도 하시면 효과가 최대화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안 되면 10분이라도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책을 10분 이상 읽는다 또는 필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필사도 괜찮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뭔가 지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아침에 짧은 시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기 하루를 주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 몸과 정신은 지적인 느낌의 상태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침을 시작하시면 하루가 훨씬 더 알차고 꽉 찬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중에 교수님 어떤 책을 읽으면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기초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기본적인 인문학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 책인데 걔는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인의 공부는 꼭 읽으셔야 돼요. 반농담입니다만 진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기본의 수준에서 읽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될까요? 그러면 작가와 관련된 영역의 책들을 선정해서 선정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셔야지 이 책 저 책 읽어가지고는 지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인풋만 해요. 책을 읽는 건 뭐죠? 인풋이죠. 걔를 자기의 무슨 물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브런치 글 쓴다, 또 블로그에 글 매일 하나씩 올린다 이 수준에서 자꾸 끝내요. 걔는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떤 느낌?
걔가 나한테 아웃풋으로 너무 소중해. 이렇지는 않아요. 이거 한 달 하고 나면 그냥 루틴처럼 쓰는 것에 불과해요. 글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결과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좀 세게 하나의 예를 들면 아이캔대학을 거쳐간 사람들이 한 6,000명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는 졸업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한 1,7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정확하게 제가 다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책 썼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분들만 현재까지 37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회사원이고 주부들이고. 그런데 기초 공부를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아웃풋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내가 수준이 달라졌구나. 내가 시민 지식인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더 높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공부 지속이 어렵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0분은 꼭 책을 읽어. 그다음에 강의도 내가 지금 듣는 것이 있어서 하루에 20분씩은 강의를 들어. 그다음에 글도 한 문단 내지 두 문단이라도 매일 꼭 써.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몸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를로 뽕띠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인데 옛날에 우리 데카르트가 유명하니까 우리 몸과 정신은 따로 논다고 생각했잖아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었죠. 현대 철학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과 정신은 하나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지적인 작업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면 우리의 몸과 정신은 어떤 상태가 된다? 지적인 상태가 돼요. 지적인 상태가 돼서 일상을 살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뭔가 실천을 하기도 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냥 일상을 살면 소모적인 삶이죠. 나는 너무 매일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소모되고 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얘를 바꾸려면 몸과 정신의 상태가 지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저는 일반 시민인데 어떻게 교수도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는 시민 지식인이거든요. 교수들은 그것을 옆에서 약간씩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시민 지식인으로서 지적인 삶을 살아간다. 누적적이고 뭔가 전략적인, 그래서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하루에 30분도 좋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내 몸과 정신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지적이라는 용어하고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잖아요. 지적이지 않은데 전략적인 사람 봤습니까? 선후행으로 치면 지적인 것이 베이직에 깔려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기법, 지적인 베이직에서 조금 방법을 아시게 되면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게 생각력 공부예요. 요거는 훈련을 필요로 하고 방법론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 한 줄 일상 기록이라는 거, 매일 다이어리다가 뭘 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책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50%만 하셔도 여러분들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생각력은 예를 들어서 한 줄 기록을 쓰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 일을 끝내고 그냥 한 줄로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쓰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쓴 것을 한번 쑥 본 상태에서 영화 보듯이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바쁜 생활에 왜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연상 능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생각을 이어서 이것 다음에 뭔 생각, 이것 다음에 뭔 생각, 이렇게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10쪽을 읽었어. 그럼 앞에 3쪽에서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생각을 이어준 거죠. 이렇게 읽은 것을 되뇌이면서 생각을 쭉 이어가는 이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적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AI 시대에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네, 자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기 생각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AI한테 자기가 모르는 걸 그냥 묻고 치운다니까요. 자, 물었더니 뭔가 AI가 답을 줬어요. 그걸 읽고 나의 지식 기반이 풍부한 사람은 그거 아닌데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 거기에서 엄청난 지식의 체계도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생성형 AI를 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력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단편적인 질문 이외에 할 게 없어지잖아요. 단편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에 AI가 답변을 해서 너무
너무 똑똑해. 끝.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AI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AI 시대는 결국은 생각력이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력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문제 해결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의 총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돼 있고 뭔가의 서사, 뭔가의 이야기로 그것을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AI 시대에 정말 어나더 레벨로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제가 대중교육 세계에 뛰어든 상태에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하는,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마음으로 쓴 책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